항상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할 때 이 슬라이드를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1999년도에 그 외과 의원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급,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아주대학교 병원에 외과 교수로 들어가서 이제 대장암 수술을 좀 하고 내시경을 하다가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진료보원자하고 그쪽에서 이제 요양병원 세팅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평원에 상근심사위원으로 갔었고, 이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왜 이 방문 진료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런 노인의료를 많이 진료를 하고 노인의료 전달을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고 어디서 발표를 하고 복지부나 여러 군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에 있어서 방문 진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방문 진료를 안 한다. 그럼 왜 방문 진료를 안 할까? 그거에 대한 거는 항상 저는 책에 있는 내용, 논문에 있는 내용, 외국의 사례 이런 것만을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럼 내가 직접 한번 뛰어들어서 무엇이 문제고 그러면 왜 의사들이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해결해야지만 우리 이 방문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고민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2월달에 제가 방문 진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간판을 달고 이제 이게 병원을 이제 좀 깨끗하게 해놓고 있다고 해드리지만 저희 병원은 사무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방송 진료하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보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세팅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죠. 방문 진료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병원들은 그 병원의 특색에 맞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방문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문 진료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하나의 모델을 또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방문 진료의 세팅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여러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저희 병원이 그래도 좀 여러 군데에서 기사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또 WHO의 아시아 지구에서도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방문 진료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고 또 저희가 지금 왕진연구소라는 그 연구기관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하고 같이 리서치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페이퍼를 만들었고 계약을 같이 했고 이제 미국에서도 같이 이거를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런 거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성 질환이 5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3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참 많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거동을 못 하시니까 보호자분들이 동네 병원이나 병원을 가셔서 처방전을 받아오시고 그 처방전을 받고서 다니시다가 안 되겠으면 응급실 가시고 응급실 계시다가 요양병원 가시고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환자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반복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 방문 진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의 방문진료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방문진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들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의 형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범 사업,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 또 1차 의료 완전수가 시범 사업, 장기유학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들을 거치면서 이 합법화가 되면서 방문 진료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나라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개소를 확대하겠다. 올해 지금 한 100개 정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방문진료라는 것은 뭐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 환경 개선되고 지역사회 연대감이 증가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방문진료의 형태 자체가 개인 의원에서 방문진료를 오후에 조금 하시는 그런 형태를 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달성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문진료는 이제 풀타임 방문진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만들어져서 전문적으로 그것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입니다. 그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필드에서 진짜 담당하고 계시는 재가복지센터, 대학병원 여러 군데가 같이 모여서 이 고민을 하고 함께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 모임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이 성남시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케어의 완성이 이 자리에서가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그런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에서 뭘 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집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8개월 작년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그리고 더러는 올해 2월달까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치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여러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저희 보통 전화 아니면 실장님이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면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이제 상담에서 그 상담 내용을 스케줄링하는 이제 간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과정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이제 선생님이 또 다시 사전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아니면 질환이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진료를 같이 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는 저희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브리핑은 이제 이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환자 브리핑을 다시 그 간호사가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방문 진료 나가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례 관리를 한 케이스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방문 진료 프로그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기요양 의사 소견사하고 방문관 노지사업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발급을 하고 있고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나 1차 의료 방문 진료수가 시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저희 2월달 올해 1월달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서 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자체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성남 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는 거는 이제 보통 동네 병원에 가시면 하는 방문, 그러니까 가셔서 하는 진료는 그냥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 뒤에 그 기계도 있지만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또 처방전도 바로 기다려서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IV라든가, 그다음에 영양제라든가, 그다음에 호스피스나, 그다음에 이제 사망 진단서도 집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진료를 좀 이따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환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보호자들도 같이 파트너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차로 30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보면 한 9km, 10km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 주치라든가 이런 데는 용인 쪽이나 이런 데는 하는 병원이 없으면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 데는 한 23km까지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이게 조금 작년 말 기준이긴 하지만 분당이 역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수지나 광주 이쪽, 그다음에 수정구 에도 환자가 꽤 계시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수정구에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중원구나 수정구 쪽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가장 멀리 가는 데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청인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었을 때 좀 갔었던 이제 그런 좀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파구나 서초구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강남하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저기 교통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계속 이쪽에서 이제 몇 킬로 안 돼요. 병원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서 진료하는데 소요 시간을 보면 평균입니다. 이게 29분이고 이게 뭐 1시간 50분까지 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처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쩔 때는 뭐 폴리도 해드려야 되고 뭐 PH를 한꺼번에 해드리거나 드레싱이 복잡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2시간 가까이도 환자분들이 머물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를 보시면 저희가 6km 정도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0km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10km, 9km에서 10km 내로 다니고 이동하는 거리는 30km 정도 30분 이내로 이제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면은 저희가 항상 접수를 맡으면 환자 보호자분들이 주시는 정보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정보고 질병명도 가끔 가다가는 이제 정확하게 아시거나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환자를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제 그게 항상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가시면 원장님께서 환자분하고 굉장히 문진을 이제 길게 좀 하시죠. 보호자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방문 진료 준비는 뒤에서도 보셨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게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벌키해서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런 처치라든가 하는 이거는 이제 차량용 냉장고입니다. 이 차량용 냉장고 그다음에 무슨 소모품 같은 것들 그래서 차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다니려면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저희가 써와서 지금 현재 것으로 이제 정착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다니고 지금 여기다가 이게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헤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원장님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도 있고요. 저희 간호사가 운전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수정구나 이런 데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차라든가 그래서 조그만 차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연령별 분포는 뭐 65세 이상 환자 비율이 지금 75%고 그 고령 환자가 많다는 거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가끔가다가 이제 이 나이대가 좀 어린 친구들은 장애인 주치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말기암 환자라든가 이제 이런 환자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보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붙여지는 진단명은 역시나 고혈압 당뇨입니다. 그리고 치매가 굉장히 그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치매, 그다음에 이제 고지질혈증이라든가 이런 만성 질환들을 이제 아무래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 상기도 감염이라든가 이런 질환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창 환자들 꽤 많죠. 선생님들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약 1년간 123건, 당분간도 주시는 99건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의뢰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주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명 경기남부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의뢰해 주신 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0명까지 저희가 장애인 주치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4차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이 되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경증 환자들 그동안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장애인인데요 했는데 경증인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거꾸로 전화를 해서 4번 정도는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장애인 환자입니다. 이거 장애인 주치의로 찾아갔던 환자인데 원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물리치료 선생님 경기남부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같이 조인해서 가서 환자를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신데 병원에 가기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서 저희 원장님께서 초음파 보면서 이제 관절반에 주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은 어그레시브한 침습적인 처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차 의료를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 1인당 60명까지밖에 진료를 못 보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거는 누적 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894명까지 저희가 누적 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월 달부터 이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굳이 이걸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환자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은 되는데 이것도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 한 달에 한 번씩 약관으로 보호자들만 가는데 너무 좋은 제도다.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욕창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욕창은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로 보면 아무래도 고령 환자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드를 보면은 1, 2, 3, 4 그레이드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폭식스라든가 아니면 힙 쪽에 많은 소어가 생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복해가지고 저희가 부위를 표시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가보면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거의 가지고 있다. 기저귀 하고 계신 분들은 욕창 거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욕창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는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창을 하게 되면요, 방문을 저희가 한 7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간 분도 24번 정도까지 했었는데 보통 7번에서 8번 정도 방문을 해서 많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거나 결국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전이 되는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상태가 안 좋아서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안 오셔도 된다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팔로우 로스가 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힙 쪽에 생겼습니다. 인터트로펜터 쪽에 생겼고 이분이 수술을 하셨었던 분인데요. 그 고관절 치환술을 하셨던 분인데 그쪽에 굉장히 수어가 너무
대분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죽은 살 제거하고 그다음에 계속 드레싱을 하면서 또 욕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양 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 영양 수액 보충하고 하면서 이제 음주 힐링을 계속 팔로우를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희가 집에서 소수술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해모를 돌리던 환자였었는데 이 발 쪽에 이렇게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게 죽은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잘라내고 난 다음에 계속 드레싱을 하고 아까 그 24번 갔던 환자가 이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힐링되는 과정 이거는 절대 병원에 안 가시겠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끝까지 봐주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독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많은 케이스가 폐렴인데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대 90대가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80, 90대 어르신들이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나 바이럴 유모니아나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폐렴에 노출이 더 있는 상태가 있고 저희가 이제 폐렴 상담을 하면서 폐렴이 좀 의심이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서 바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요. 침상에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이미지를 바로 옆에서 이제 엑스레이로 리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유모니아다 뭐 이렇게 엑스레이상 판단이 되면 바로 안티를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리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리딩 하는 데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루이드를 주고 안티를 주고 해서 이제 바로 IV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6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다 호전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시라고 저희가 전원 의뢰를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 팔로우를 보면 이제 많은 사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결과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장애인 주치의가 한 달에 4번밖에 이번에 차차로 바뀌면서 4번밖에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조금 컴플레인이 제가 있습니다. 6번 정도 가야지 환자가 치료가 되는데 4번까지밖에 못 가게 하면은 그 나머지 2번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렴 보시면 그다음에 많이 보는 환자가 폐소 환자입니다. 폐소 환자 경우에도 뭐 노인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보통 80대 이상, 70대, 80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방문을 폐소를 보장한 4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폐소 환자분들은 계속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영양제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와 통증 조절을 저희들이 계속 가서 해드리고 있었고요. 제일 많이 보는 암 같은 경우 이제 간담치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립선하고 폐암, 소식기암이라든가 위암, 유방암 이건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와서 보는 환자를 보았고요. 이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로우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전 정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CT를 찍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니글렉트 된 친구들은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러면 원장님이 이제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나 보고 그 다음에 통증 조절이라도 저희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겨우겨우 초음파를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간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봐주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하이드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병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냐 했더니 누군가가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가 고마워서 이제는 조금 나도 나 자신을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이제 더 검사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PEG입니다. 위루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병원에 가시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데 또 위루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또 이제 와상 환자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위루관을 댁에서 바꿔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루관을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바꾸 시기에
대해서 보호자분들한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몇 플랜치를 가지고 해야 될지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방문해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를 하다 보면은 고민은 대부분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퀄리티를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과명 관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아직 4명밖에 안 되는데 간호사는 2명이고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급을 할 거냐, 소진이 안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구조화되어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원장님이 방문 진료를 하면은 의사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왕진연구소라는 저런 고민 하에 왕진연구소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환자를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바로 의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올해 말에는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을 마련해서 돌아다니면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부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어떤 환자가 응급하게 이쪽 지역에서 생겼다 하면은 이거를 한눈에 파악을 해서 환자분 그 의료진분들을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게 하는 어떤 GPS 기반으로 하는 앱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방문가로 하신 선생님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발하면 나중에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고 가입해서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거는 어떻게 나중에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구 보건소 건강진흥과 지역보건팀 이정윤 주무관입니다. 먼저 지구로 위원 변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지역보건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구로 요원은 제가 지난해 1월에 수정구 보건소에서 그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을 초기 세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면서 찾은 자료 중에 김주영 원장님 인터뷰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언젠가 이 의료진분들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그게 또 오늘 이 자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미나 주제 내용으로는 그 재택의료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 이 부분을 이제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현재는 보건소가 그리고 공공이 아직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와 과제로서 여러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방안들을 찾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의료 부분을 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저희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공유해드린 적이 없고 각 방문형 사업 최일선에 계신 선생님이신지라 한 번쯤은 컨택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기대치 않고 너무나 다른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서 현재 보건소의 역할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사업의 접점들이 여러분께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는요 현재 성남시는 수정, 중원, 분당구 3개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한 예로 저희 분당구 보건소는 3과 1기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증진관의 지역 부고팀 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은 총 5분이 계신데요. 그 일반 진료 부분에 의사
선생님 2분, 감염병 쪽으로 예방접종 예진의사 선생님으로 1분, 한의사 선생님 1분, 그 부강보건 쪽, 건강증진 부강보건 쪽에 치과의사 선생님 1분이 계십니다. 서울의 어떤 보건소보다도 사실 의사 인력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저희 성남시 인구 현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그 65세 이상 인구로 봤더니 전국 평균이 한 18.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16.6%로 다소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분당구를 제외하고 수정중앙구는 거의 평균과 상응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65세 인구 비율 중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을 보면 수정중앙구 같은 경우는 거의 30%대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이 저희들이 또 이런 방문형 사업을 서둘러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방문형 간호 비교표를 조금 넣어봤는데요. 사실 저희 이 옆에 뭐 장기요양이나 의료기관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자를 제외한 기초생활 대상자들 의료 취약계층과 그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혜택 개선, 질병 예방, 의학 상담 교육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었고요. 저희 복지부 지침상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배우를 좀 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 주민의 자가건강 능력 향상 및 화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 증진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문형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으로 의원이나 방문형 재가 사업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 이동 제한 이런 것과도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 사업은 지역 보건법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게 대상자 서비스 내용, 기준 세부 절차 등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들은 분당구 같은 경우는 사업 담당자 1명,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2명으로 돼서 총 12명으로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41명이 됩니다. 2018년까지는 워낙 보건소 외에 방문보건센터 위탁으로 운영되어 있다가 정부 사업 운영 방침이 변경되면서 보건소 내 직영 운영에 따라 이분들이 현재 전원 인력들이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들이 구역별로 대상자들을 나뉘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대상자 중에 통증이나 재활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물리치료사나 생활스포츠 지도사로 이렇게 연계 의뢰되는 기본적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분당구 간호사 1명당 관리하는 규모를 좀 통계를 좀 내봤더니 1명당 한 340명 내외를 관리하고 있고 평균 67회 방문하고 있고 연간 한 50명 내외를 신규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들이 관리하는 규모를 총체적으로 한번 합해봤더니 저희 인구 부분은 못하는데요. 등록 가구원 수는 9,754명 정도 되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3,600명, 등록 장애인들은 1,258명, 재가 환자는 321명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대상자 발굴이나 어떤 연계 부분들에 있어 이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관련 기관에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들을 조금 크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중심의 그 대상자 관리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이분들 중 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로 5년 이내 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이 실제적으로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오리지널 기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 제공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우리 지역 의료기관들과 할 수 있는 일 선생님들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로 해서 대상자 풀을 확보하게 됩니다. 연중 상시적으로 대상자들을 확보하긴 하지만 특히 연초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 표를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동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그 중에서 초기 건강 면접 조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보건소 쪽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렇게 발굴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대상자들을 해서 저희가 사전 동의를 일일이 다 구하고요.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사전 건강 상태 스크리닝을 하고 그에 맞게 건강 위험 요인 및 건강 문제가 파악이 되면 분분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보충 지침 기준에 있는데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가 돼서 이 군에 맞게 그 주기적 방문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이 정기적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재평가를 통해 관리 지속 또는 퇴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퇴록하는 부분들을 좀 봤더니 한 850명 정도 연간 퇴록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45% 정도는 장기요양 진입으로 저희가 그 퇴록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기타 다른 이유들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등을 하고 있고요. 독거나 지역사회 단절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정서적 지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절적으로 조금 더 위험한 시기들, 그러니까 미세먼지, 황사, 홍포 대비, 한파 대비 이럴 때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가정 방문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병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하고 있고요. 또 집 근처에서 또 그러니까 소그룹화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그룹화 운동 그룹을 만들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서 또 새로운 어르신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대부분 질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어떤 의료적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경우, 어떤 수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의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동행정복지센터 외에도 기타 의학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저희가 후원 의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시는 저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6건 정도 했고요. 특정 단체에는 한 34건 정도 후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외에도 복지 자원 연계로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난해 저희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께 저희가 그 블루투스 연동이 되는 건강 측정 기기를 제공해 드리고 본인들이 데일리로 복지부 전용 앱을 접속하면서 자가 측정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또 걷기, 외출해서 사진 찍기, 제 시간에 약 먹기 이런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는 좀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 코로나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고 제가 공공 포럼이나 이런 컨퍼런스 가보면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 이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 관리를 좀 인력 대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 IoT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집 밖으로 못 나올 수 있는 어르신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 재택의료에 관한 부분, 이 두 가지 토픽이 요즘 가장 핫한 소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이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 3월에 저희 보건소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진료실 의사 선생님과 또 저희 방문관 인력이 함께 주 2회 1일 4가구 정도 방문을 하는데 사전에 월별로 방문 일정을 수립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개인 가정으로는 진료 및 만성질환 상담, 목욕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는 건강평가, 생활습관, 영양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주 3회 1일 4가구 정도 방문하시는데 통증관리라든지 어떤 생활습관 교육 등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를 앞서서 너무 큰 재테크를 말씀해 주셔서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재테크의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역할들의 방문건강관리 사업들을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화면이 조금 짧긴 했지만 지금까지 사실 그간 보건소는 장기요양 등급자나 의료적 요구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강증진 중심의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수정구보건소에서 장기요양 재테크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하셨던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우리가 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 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지역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 현황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좀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한 팀을 이뤘고 이제껏 해보지 못했었던 그 진료 현장에 저희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두 번씩은 꼭 사례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대상자들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의 한계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 과제들과 또 저희들의 고민 그리고 대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시대에 왜 왕진이냐 특히 이렇게 의료기관이 많은 성남시에서 그게 몇 말이냐고 하는 주변 분들의 반응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도심 속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희 어르신들과 그 어려움, 그 부양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만났었고 이분들께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실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고 어려운 현장 상황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브로위원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그렇게 반가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의료기관과 이 지역의 자원들과 어떤 대상자 발굴부터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지역의 자원 연계까지 해서 민간이 함께 협체로 가지 않으면 사실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서 저희는 저희 역할들을 지금 찾아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또 역할을 정립해서 깔끔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배웠듯이 소장님이야 저희 직원들도 여러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아니면 또 2년 후에 저희가 혹시나 또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눌거리가 많을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분당구 보건소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우선 초청해주신 지브로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브로 의원 1주년도 많이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오픈하셨을 때부터 저희 센터랑 같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사업을 많이 이제 이루어 주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러 왔습니다. 앞서 분당구 보건소 주무관님께서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 저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중요한 자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풀어주셔서 저희가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는 저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의원하고 했던 협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장님께 소개를 받기로는 정말 소수의 분들이 되게 작게 모여서 편안하게 얘기 나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 복잡히 편안하게 하고 오고 내용도 사실 이렇게 좀 캐주얼한 내용이겠구나 내가 생각을 하고서는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너무 핫하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고요. 저희 센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요. 21자 가까이 되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고 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3년마다 재지정을 받는 사업이라서 2023년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는 이번에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재지정을 받았고요. 남부가 된 이유는 경기도 북부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일산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남쪽 지역은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을 하고 경기 북쪽 지역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전국에 현재까지 총 17개소가 있고 광역 단위별로 한 곳씩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2025년도까지는 2개소 정도가 더 추가돼서 총 19개 정도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사실 설립 배경이 그 장애인 건강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약칭으로 장애인 건강법이라고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씩 어쩌면 또 이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 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해서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보건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뭐를 하는 곳일까라고 봤을 때 가운데 보시면은 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5가지 사업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료 서비스와 그 지역 장애인분들의 지원 인프라를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떤 그 서비스 전달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역의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그 재활의료기관, 그다음에 번역재활병원이나 장애인 보강진료센터, 그리고 우리 지브로 의원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어떤 의료기관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지역에 계신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아까 보면 보건 의료 복지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계가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병의원을 이용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양쪽에서 이제 연결하는 역할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역할인데 실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으로서는 크게 보건소와 장애인 건강주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이제 장애인의 어떤 재활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단연 지브로 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세부 사업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보시는 그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연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이 이제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외에는 앞에 보시는 대로 전달 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사례 관리에 속하는 지역 내에서 복합적인 의료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중심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여성장애인 보건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임신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경기도 남부의 경우는 등록장애인이 현재 41만 7,033명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의 경우는 전체 경기도 남부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8.5% 정도에 해당하는 여기 36,091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심한 장애가 38%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가 62% 정도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를 들여다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근소한 차이로 지적장애이신 분들이 심한 장애 가장 많으셨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 뇌변변 장애 이런 순서대로 장애 인구는 분포되어 있고요. 심한 장애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장애 건강주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주치 제도가 2020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이제 했던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장애 건강주치 제도를 알고 있는가에 장애인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3.1% 정도, 그 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를 지정해서 만성질환이나 전반적인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주치 제도를 있으면 이용할 의사가 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8%에 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쭤봤을 때 가장 많아서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신 진료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성질환 관리, 그 다음에 건강상태 평가 및 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문진료나 방문관의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저희 기관이 이제 아까 2020년도에 이제 개소를 했고, 그때가 아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 시기였고, 그 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3년 사업 수행하는 동안에 전부 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건강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전역을 저희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인구 대비로 층화 추출 방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갤럽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보건소 방문보건 서비스와 장애인 주치에 관련해서만 조금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그 방문 서비스를 알고 있나 여쭤봤을 때 알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27.3%,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 72%였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 그럼 경험이 있으시냐, 보건소에서 방문 서비스를 하는 걸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냐 여쭤봤을 때 27.3%가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72% 정도가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험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를 여쭤봤을 때 만족한다라고 해주셨던 분들이 48.2%, 보통이다 36, 불만족 15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사를 했던 이유는 저희도 시작을 할 때 무슨 사업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이제 장애 건강보험 관리 사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구로처럼 저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방향성을 좀 잡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서비스 하실 때 건강교육 및 건강교실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봤을 때 이제 5.9% 경험이 없었다가 대부분 대다수였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교육 및 건강교실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보통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보건소 사업들이 굉장히 다시 자리를 잡으시고 또 활성화가 되고 계신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로나 시기 어떤 조사 결과이므로 지금 현지 시점에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응답률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귀 기울이고 싶다라는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요구도가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될까라는 걸 봤을 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바로 요거 방문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양질의 정보를 달라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들 위해서 정책도 많고 변화되는 것들도 있고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장애인들이 좀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제공해달라. 흔히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채널들을 장애인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제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에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좀 개입을 해달라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의 교육이 활발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을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좀 교육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자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센터가 좀 이용하기 편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독거장애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좀 가져달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대나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 조금 많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이게 2년 전 데이터인 걸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어쨌든지 여러 방면에서의 협업이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는 건강주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가장 원하는 거, 방문 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장애 유형은 보시는 대로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나 자폐성 장애, 또 호흡기, 안면 장애 이제 숫자가 적어서 100으로 나올 것 같고요. 뇌전증 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30% 이상을 주치의가 방문해서 진료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여성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성 장애인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 장애인으로서 어려움 이제 사실 마음 아픈데 첫 번째는 사회의 편견과 무시, 차별. 이 여성 장애인 분들은 내 건강 문제라든지 내 소득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게 앞섰다는 게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아팠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등 많이 있는데 또한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라는 걸 봤을 때는 건강관리 관련된 서비스 역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요. 장애 건강주치 제도는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는 한 130개 기관이 의료기관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130개 기관이 있지만 이곳 중에서 실제로 장애인을 건강주치의로 이제 등록을 해서 장애인분들을 진료를 보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곳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단연 1등은 지브로 의료원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일반 장애에 관련해서 혹은 일반 건강 또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건강관리랑 주장애 관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일반 건강관리는 참여 대상인 모든 장애인, 제공하는 내용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전반적인 건강관리 부분이고요. 주장애 관리는 보시면은 여기 뇌병변, 시각,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전문적인 장애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주장애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관리의 부분들이 일반 건강 관리나 주장애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치과 주치 제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 내가 장애인이면 신청하는 거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아까 이제 4차 시범 사업이 되면서 경증 장애인분들도 이걸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브로 의원 같은 것에 또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1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시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및 의료보육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지금 없지만 이제 그래도 가까운 곳에 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부장님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방문 서비스 중증장애인 연 24회, 병증 연 4회인데 월별로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 한 실무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내용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여기 우리 동네에서 건강주치기관 국민건강보험기관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장애주치기관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 국립자원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라서 그 뒤편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가까운 기관을 찾아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성남시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 한 3기관? 당연히 저희는 집으로위원회 다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이제 저희 사업하는 저희 담당자들로서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괜찮으시죠? 설명 4분 안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희 성남형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은 작년도에 이제 집으로위원과 함께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거주의 거동불편 중증 장애인들의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크게 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 저희 센터, 그 다음에 방문진료 하시는 우리 집으로위원과 그 재활에 있어서의 주장의 주치의 기관이 미래재활병원 이 3곳이 함께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모형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 건강관리를 장애인분들께 나가서 방문진료를 이제 해주시고 할 때, 근데 이제 나가서 방문을 해보시니까 이분은 재활에 대해서도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저희 부산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뭐 재활의학과라든지 재활에서 이제 주로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재활 이외의 일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주치 기관에서 그 관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이제 각각을 개입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실 환자분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거나 또 서비스가 누락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컨퍼런스를 저희 주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부터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수정부, 중공부, 분담부 해서 이제 리플렛도 만들고 방문도 해서 이제 현판 전달도 하고 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작년에 제가 7월달 이후에 이제 집계를 하질 않았는데 상반기 보니까 같이 이렇게 대상자 의뢰도 드렸고 저희가 집으로위원이랑 업무협약도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기관 집으로위를 저희 지정부에서 공동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 건강주치 4차 시범 사업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요거는 전년도에서 이제 달라진 점은 병증 장애인분들도 장애주치 제도에 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재활의학과나 이제 주장에 관련된 진료과에서 주장의 주치의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센터 개설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연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으로는 그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복지자원 이음이라는 요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업하다 보면은 이게 각각의 기관들은 다 뭘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딘지를 몰라서 연결을 못 해드리고 장애인분들도 찾아갈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연구 사업으로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하면서 경기도 내에 있는 21개 시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자원 분류 체계에 따른 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기관을 이제 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진단 및 치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 건강주치 기관들에 대한 거를 다
담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주보로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재활에 대한 요구도가 있을 때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보건소 사업도 이제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를 시켜놓았고 요청하시는 기관단체들이 있으시면은 그 소량의 경우는 저희가 인쇄물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혹시 많은 내용, 많은 부수가 필요하시면은 PDF를 드려서 그걸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치제도 있다고 말만 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아무 기관도 없고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도 안 계셨던 지난 2년간의 상황 속에서 지구로그램 개원하시면서 완전 작년도에 조금 마인드가 달라졌고 되게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하고 뜨거운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내년 지속적으로 저희하고도 많은 협업하시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남에 계신 선남 선녀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주년 개원기념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떡도 참 맛있더라고요. 이따가 꼭 드세요. 네, 번창하실 겁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바른재가센터 센터장 이경미입니다. 사회복지 쪽을 이제 제가 원래 학부 때부터 사회복지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외도를 하느라고 어린이집이나 교육 쪽에 있다가 요즘 얼마 전 뉴스를 들어보니 이제 아이 낳는 게 0.6점대로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출산율이. 근데 저는 며칠 전에 할머니가 됐어요. 네, 애국하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살아가면서 조금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대상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른재가 센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재택의료센터 지브로의원과 그리고 재가센터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했는지 제가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지브로의원을 연락을 했던 게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저희 사회복지사님 빼고 제가 이제 연결한 케이스가 9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단기간에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죠? 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재가복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의 특성에 따라서 연계 사례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모두 남은 여생을 평생 조금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주거 정책으로 에이징 인플레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공무원분들은 이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직을 하거나 우리가 전학을 하거나 좀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강도가 높고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밀려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는 우리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대상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 봤더니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알아서 가족들이 잘 살고 아니면
우리가 주거급여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잘 살지 않을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적은 그 대상자 노인이나 장애인 이분들의 삶의 질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 여러 이해관계인들, 이분들 모두를 위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삶의 질이 높으려면 우리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뭐니 해도 머니지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PT를 하는 요즘 이렇게 체력 단련하는 헬스클럽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금강초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육이 감소되면 당신은 2천만 원 정도의 지금 돈을 잃고 있는 거다, 재산을 잃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증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 안정이 있어야지만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사회복지와 바로 의료보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서로 다른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건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계에 있는 종사자 모두 다른 직분이고 다른 전문가지만 상호 연계해서 이제 협업을 해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브로 의원처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 근데 확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2023년도까지 그 했던 거 중에서 알아봤더니 이용 계셨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여생을 내가 사는 집에서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 서비스를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고향을 안 떠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슬프지만 정말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연계 사례를 한번 이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사회복지사님과 사례회의를 하면서 그분 정말 그 생각이 맞으실까요? 뭐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뭐가 있냐면 일을 하다 보면 이 어르신이 인지장애가 있다는 거를 깜빡하고 저희가 맨날 속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치매에 관해서 어르신들을 표현을 할 때 제가 성냥팔이 소녀라고 얘기를 해요. 좀 예쁘게 미화시킨 이야기는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가 굉장히 추운 곳에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성냥 하나를 키면서 따뜻한 난로를 생각하고 맛난 음식을 생각하면서 견디다 나중에는 행복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죠. 동화 읽으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어르신들은 내가 행복하고 싶은 그 욕구를 이제 망각이나 여러 가지 망상에 의해서 속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분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어르신이냐면 수정구에 사시는 저도 수정구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병원 진료를 거부하게 된 4등급 여자 어르신입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골연화가 돼서 이렇게 다리가 점점 옷자다리가 되죠. 그러면서 골 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느 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압박 골절이 일어나서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를 받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치매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선망도 심해지시고 여러 이제 환청도 들리셔서 내일 퇴원하시는 날인데 나는 결코 퇴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나는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난폭한 행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남의료원에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침대에 고정장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어르신은 감금당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방받은 약을 몰래 다 버리셨고 그리고 나서 증세가 점점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거부하고 나는 또 감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꼼짝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 저조차도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얼굴만 보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점점 심해지시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처음 생각난 게 이제 집으로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의원을 이제 연결드려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 조금 완화되셨냐면 의사 선생님께서 독감 예방 주사 맞춰주셨다고 저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리고 주사 맞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제 수액 치료 같은 것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족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명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사시는 여러 분들이 계세요. 정착하고 계시죠. 태평동 쪽에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어르신은 어떤 경우였냐면 중국에서 아들과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의료기관도 좋다고는 하지만 유방암이 3기에서 4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고민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딸들이 정착해서 사는 우리나라로 오시게 됐어요. 자, 보통의 경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아플 때 오시면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나라 의술이 좋으니까 치료받고 좀 나아지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아들 내외가 나로 인해서 돈을 못 벌러 다니니 날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못 벌러 다니니 나는 그래도 딸이 둘이니 딸은 그러면 좀 덜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당 차병원에서 이분은 진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호르몬 치료라 그리고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신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금전적으로 힘들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거의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됐냐면 뼈까지 전이가 돼서 이제 암이 이제 거의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호스피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저도 그때 만나고 그때 집으로 의원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어르신이 남은 기간이라도 재가보험이나 여러 가지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저희 서비스를 받고 마지막 이제 여생을 마무리 잘 하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케이스 말고도 여러 케이스가 많아요. 장애인인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두 분들이 혹시 집으로 의원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저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고 막 힘들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집으로 의원과 이렇게 재가센터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요. 여러분도 저같이 한번 집으로 의원과 함께 여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정책 브리핑이 있었죠. 보건복지부에서 8월 17일에 제일 차관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장기요양 보험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기반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사회 기반에 우리 방문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지브로 의원과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때 발표했던 통합 재가 서비스 추진 방향인데요. 여기 케어믹스라고 했는데 의사가 되는 수를 증원을 한다고 해도 저희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던 주무관님들이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임을 다 하면서 여러 지역 기관이 연계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화된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연계 있죠. 이게 바로 지브로 의원과 연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생각나시죠?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이 바다에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그리고 역경을 힘들게 겪었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아니면 필요한 말만 이제 듣게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No one should be alone이라고 했어요. 언제요? In their old age. 노년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 누구도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재가복지 그리고 우리 재택의료 서비스 기관에 이것에 소임을 다하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브로의원 정재현 팀장입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가까워서 조금 피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사례 중심 방문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사례 쪽에 전부 시범사업이라는 로고들이 있는데 내년쯤 됐을 때는 시범사업이라는 로고가 빠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나에게 안성맞춤 방문치료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됐는데 어떤 할머니에 방문을 했을 때 아버지가 예전에 왕진에 가는 의사였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새벽에 막 어디 나가게 되면 물을 떠놓고 비누를 준비해놓고 집사한테 마차를 불러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도 마차를 타고 다니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마차를 타고 다니진 않고요. 이렇게 원장님이랑 저랑 조그마한 레인 차량에 진료 필요한 뒤에 있는 물품들 싣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수정구 중원구 쪽에 다니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 대로 가는데도 여기 집 자전거 보이세요? 자전거가 이렇게 가로로 있죠. 못 가는 길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네,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수정구에 주차를 해놓고 갔다가 누가 주차된 걸 막아가지고 또 한동안 또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라고 하면 보통 드라마에서 뭔가 아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빡 넘어져가지고 박사님 불러!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 누가 문을 이렇게 딱 열어주면 집사님들이 막 물건을 다 가지고 날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현실은 보시다시피 원장님이 저기 뒤에 있는 엑스레이 초음파 지금 이고지고 가시는데 저 뒤에 있는 장비에 더해서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저기 있는 장비만 해도 총 무게가 10kg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들고 다니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시죠? 네, 수정구 중원구 쪽은 가뜩이나 교통 상황이 안 좋은 곳이 많아서 주차를 멀리하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나오고요. 바로 이제 생활하시는 거소 공간이 나오는데 바닥에는 난방이 안 깔려 있고 그냥 거기 전기 매트로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가정에도 간혹 방문을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는 참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비용적인 문제로 이제 추가 방문을 거절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저희들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뭐 때때로는 이렇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혼자랑 상담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당뇨 조절이 되게 안 되는 환자분이셔가지고 당뇨로 인한 대부분의 합병증들이 다 오는 환자분인데요. 다리도 일부 절단하시고 눈 쪽도 지금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심장 쪽에도 스텐트 시술을 여러 차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화목해 보이지만 지금 원장님께 되게 혼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보호자분이고 원장님이 지금 바깥에 나와 계시잖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안 터져가지고요. 시한데요. 원장님이 여기 계단에서 업무를 보시지 않으면 업무를 보실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네. 이런 환경에서도 환자 진료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족의 연락을 받고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제 환자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런 상태신 거예요. 사지가 마비돼 있으신 분이시고 그냥 바닥에 이대로 며칠 동안 계속 계셨다고 해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결국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유도하실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있는데 지금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도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태라 비용 문제로 이 집도 추가적으로 방문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진찰해 주시고 수액을 걸 공간, 창문이 없을 때는 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 치료를 이제 의뢰를 많은 곳에서 해주시는데요. 보통 제가센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앞서 저희 부장님께서 이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랑 방문간호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의뢰해달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단에 먼저 방문을 해가지고 보통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한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인정조사할 때 몇 프로라고 적어주고 가시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아파요. 최근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만 지내요.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적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병력이나 드시는 약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제 가족분들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센터 관계자분들이 와서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이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직계 가족분이 계신 시간에 저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제 찾다 안 돼가지고 마감 시간 하루 앞두고 혹은 당일날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시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서류 발급보다는 지금 기존의 환자분들, 중환자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시기 때문에 공단에 이제 추가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센터에서 이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구로열입니다. 관련해서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단명 등 드시는 약을 알려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 전화를 다시 주고받는 그런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항상 잘 알려주시고 방문간호 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 내용을 채워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채워서 보내달라고 하면 잘 채워서 보내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본인들을 그 센터에서 쓴 자체 양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내가 이걸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료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온 김에 진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진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센터에서 의사 선생님을 센터 소속 의사 선생님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냥 서류를 발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병원에서 방문해가지고 발급한다는 점을 조금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뭐 방문을 하기로 보호자 이미 조율이 된 상태인데요. 간다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보호자분이 본인이 서류는 해결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연락을 줬다고 센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가면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센터에서 답장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문관을 이용할 때 방문관의 지시서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 이게 6개월마다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보호자들이 잘 몰라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1차 의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이 앓고 계신 질병, 그 다음에 복약 안내문, 처방전 등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수액을 놔주고 갔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라고 아무것도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이랑 의사소통하는 주 보호자 한 분을 꼭 정해서 그분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부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할머니가 한 식사를 못 하신 지 며칠이 되셨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서 와서 영양제 한번 놔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대수롭지 않은 상태들이 많습니다. 소변줄인데요. 색깔이 크림 색깔이죠. 네. 그래서 뭐 어제부터 소변이 안 나오는데 뭐 그냥 물을 잘 못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집인데요. 가서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바로 꽉 찬 거를 확인하고 소변줄을 뽑았더니 저런 색깔의 소변이 났습니다. 보호자는 이제 오늘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진료가 필요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집은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항생제 효과가 있어서 경감 보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족분들이 피의료인들이 이제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들도 실제로 방문해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살피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시지만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평소랑 다르게 뭔가 기력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약봉투가 늘어나 있을 때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병원에 못 가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시면 조금 더 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센터와 장애인 건강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정기적인 방문을 기반으로 한 사례 관리 서비스라는 점을 이해를 잘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센터에서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오래되어서 분실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인정번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사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건강 조치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50세 여성분이셨고 척수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분당서울대 재활의학과 통해가지고 의뢰가 됐습니다. 주 보호자는 이제 언니셨고 원래 언니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간병을 하다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언니가 좁고 힘이 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욕창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관리를 희망했고요. 사진을 일부러 좀 작게 넣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파여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4단계 욕창을 가지고 계셨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욕창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간에 그 열이 나가지고 코로나 검사랑 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쪽에서 특별한 점이 없었고 기침감이 있었고 원장님께서 이제 아까 사진 엑스레이를 찍어주는데 그쪽에서 이제 오른쪽 우하역폐에 폐렴기가 있어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과가 호전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시 욕창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자기 관리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잘 되길 희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언니가 미용실을 데리고 갈 그런 형편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용생활 자원봉사를 연대해가지고 되게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도 한번 깎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 관련해서 다른 분 사례인데 이분이 이제 약도 드시고 인슐린 펜도 사용하시는데 혈당 조절이 굉장히 불량하셨습니다. 식전 아침 공복 혈당이 300에서 400 사이가 나오셨던 분인데요. 인슐린도 병원에서 처방해준 대로 저기 표에 맞춰가지고 잘 주사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네. 인슐린 펜이 있는데요. 이제 펜에다가 이런 바늘을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바늘은 이렇게 닫히지 않도록 뚜껑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뚜껑이 씌워진 상태에서 열심히 주사를 하셨던 거예요. 네. 뚜껑이 인슐린에 다 먹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절이 안 되셨던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200 안쪽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차 의료사인데요. 이분은 저희가 이제 요즘 치매가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시고 요양병원에도 좀 오래 계셨었고 분당서울대 가정간호를 통해서 의뢰가 되셨던 분이고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아마 단일 환자로는 제일 많이 방문해서 데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 날 욕창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랑 영양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워낙에 잘 관리를 해주고 계셨지만 정기적인 방문을 희망하셔서 이때 재택의료 서비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 2회 방문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또 폐렴이 있어가지고 구토한 이후에 열이 나서 이제 흡인성 폐렴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런 경우는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단 본인들은 이제 요양병원도 갔다 왔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임종까지 집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경과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간에 이제 조금 경과가 좋았을 때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조금씩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고 호흡이 불규칙해지시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욕창이 다발성으로 이제 추가 발생하는 등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때 12월 26일 오후 8시 48분에 최종적으로 댁에서 임종을 하시게 됐고 원장님께서 그 당일 밤에 방문하셔서 사망 선언하시고 의사 사망 진단서까지 발급해 주셨던 그런 댁입니다. 여기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장례 와중에도 또 여러 차례 서류 때문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움을 많이 표해 주셨고요. 네, 할머니가 이렇게 저희 의료진들 먹으라고 과자가 잔뜩 들어있는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보호자분이 할머니를 직접 그려가지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또 기억에 남습니다. 재택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1월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 등록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처음에 전형적인 그 식사를 잘 못하시고 입에 가래를 좀 먹고 계셔가지고 기운 차리시기 영양제를 먹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처음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 호흡곤란도 있고 탈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 폐음도 들리는 상태라서 그때 위중한 상태이니 병원에 가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댁에서 일단 임종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여 일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염증 수치 CRP 같은 경우에는 8.65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식사를 못 하시니까 비위가 삽입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경과가 폐렴이 좋아져가지고 경과가 호전된 이후에는 선망이 또 생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약 처방과 영양 조절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가래를 직접 뱉지 못하시기 때문에 가정용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에 할머니가 콧줄을 반쯤 뽑아가지고 보호자가 입으로 집어넣다가 입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호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식사하시지 말고 저희가 다시 가서 해드린다고 하고 저 다른 일정 중에 이제 중간에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방문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엉덩이에 조그마한 요창이 생기셔가지고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엄지 발톱에 이제 내성 발톱이 좀 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렴은 많이 폐렴은 이제 치료가 끝났긴 했지만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이제 3월 말쯤에 방문 예정인데 그때는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하고 비위가도 상태를 봐서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담아봤습니다. 저희 김주영 원장님께서도 장유치 혹은 이제 방문질 1차 의료 방문진료를 했을 때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냐고 보호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분은 자가 배뇨가 안 돼가지고 간헐적으로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배뇨관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자가 배뇨 소모성 재료 같은 경우에도 진료 과목 제한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오래 계시면서 이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산소치료 처방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이제 진료 과목 제한이 있어가지고 보내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이야기로 주치인데 왜 못해주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저희도 가끔씩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센터에서 누구누구님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응급실로 가신다고 방금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에도 이제 몇 차례 연락이 왔던 분인데 비용 문제로 거절을 했었고 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다시 일정을 잡았는데 저희가 방문하시기 전에 이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평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폐렴으로 인한 내원일 수는 입원이 11.3일 그리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입원이 2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1만 원에 11.3일을 곱하면 총 237만 원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로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비용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이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래에서 1,500원 정도 내시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생각을 하시면 많이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 있고 조율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보호자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조율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마음대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나름대로 고민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일날 전날도 전화를 드리고 당일날 아침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약속을 잡는데 약속 시간에 대해서 전화를 드리고 방문을 하려고 했더니 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예약을 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또 기다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또 다음 진료가 지연되기도 하고 뒤늦게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왜 안 기다리고 전화를 안 했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아쉽죠. 네,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은 방문 진료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환자 의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